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여성이랍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5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죠. 외가와 친가도 모두 가난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대학 교육을 받을 만한 형편은 아니셨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주변에서 모두 인정하는 머리가 좋은 분이셨다죠. 가난하셔서 비록 중학교밖에 마치지 못하셨지만 초등학교에서 1년 반은 월반을 하실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남매는 모두 아버지의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웬만큼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답니다. 제일 맞이인 저도 초등학교 때는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잘했죠. 아래 두 여동생도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리고 특히 아래 남동생 둘은 공부에 있어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중학교밖에 마치지 못하신 탓에 저희 남매는 가난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다 제 나이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신장병이 있으셔서 경제활동에 전념하실 수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가장 역할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남매는 위로 딸이 셋이고 아래로 아들이 둘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남자 형제들 위주로 대학을 보내고 여자 형제들이 그 뒷바라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희 집도 그런 경우였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두 남동생은 거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지인들도 이 둘은 공부로 성공할 아이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저에게도 우리 집안 전체에도 남동생 둘은 희망이었답니다. 그리고 남동생들은 우리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모두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남들이 선망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으로 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홍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아래의 여동생 둘은 모두 저보다 일찍 출가했답니다. 맏딸, 아무래도 가정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병까지 가지고 혼자 계신 어머니를 두고 시집을 간다는 건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앞서 남동생 둘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동생들은 공부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반듯한 것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답니다. 막내가 저하고 정확히 10살 차이였어요. 막내는 출가하면서 자신이 어머니를 모실 테니 저더러 시집을 가라고 하더군요. 누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충분히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내가 가정을 꾸렸으니 누나도 집안일 걱정 말고 시집 가세요. 그래서 오붓하게 가정 꾸리고 남들처럼 살아요. 글쎄, 별로 내키지 않는 걸. 친구들 시집가서 사는 걸 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너희들 다 잘 풀려서 출가까지 하게 됐으니 너희들 잘 사는 거 보면서 엄마 모시고 살면 나는 그걸로 된 것 같다. 그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런데 막내 남동생이 자신이 어머니를 모실 테니 시집을 가라고 했을 때 제 나이는 이미 42이었답니다. 사실 그 시절에 42살 먹은 처녀가 시집 가기는 쉽지 않았죠. 그 나이 총각도 많지 않던 시대였어요. 이제 시집 가려면 재취 자리나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죠. 그렇지만 남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남자를 만나는데 큰 관심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럴듯한 연애 한 번을 해보지 못했어요. 시쳇말로 저 같은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한다죠. 거기다가 시집간 친구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이고, 혼자 사는 게 신간 편한 거다 싶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남편에게 실망하고 시집 식구들하고 불화를 겪기도 하며 자식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에 너무 만족한다, 결혼하기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는 드물었죠.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장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막내 남동생까지 출가하는 것을 보신 지 2년 만에 결국 폐렴 합병증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동생들도 모두 출가한 상황에서 모시던 어머니까지 떠나시고 나니 저 혼자 남은 셈이었죠. 제 나이 44살이 되던 해였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일찍이 동네의 중심지인 시장에서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전날 저녁 술을 한 잔 거나하게 했거나 아침을 못 먹고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술국, 속풀이국이 되어주었던 콩나물국을 파는 가게로 시작하셨었죠. 이 장사는 아침과 낮 장사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슬슬 저녁 때 가게터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까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식당은 낮에는 콩나물국을 팔고 저녁에는 고기를 파는 식당이 되었답니다. 우리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간 사람들은 그 다음날 또 우리 가게에서 콩나물국으로 속을 달래고 가곤 했어요. 음식 맛도 괜찮다고 소문이 났죠. 나중에는 병으로 거의 거동을 못하게 되셨지만 식당을 시작한 초기에는 어머니가 음식 맛을 봐주실 정도의 상태는 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답니다. 그렇게 맛을 잡아놓으신 우리 집의 음식은 아침 저녁 모두 잘 팔려나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어리다고 할 만한 나이에 식당 일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털을 잘 잡아놓으신지라 어린 나이에 처음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크게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활동에 지장이 있으시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점점 식당을 운영하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도 생기는 저축 한 푼 한 푼이 늘어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죠. 그렇게 남동생들 공부 뒷바라지에 여동생들 혼수 준비까지 모두 식당에서 장사를 통해 번 돈을 가지고 해보냈어요. 그러고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꽤 많은 현금을 저축해둘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들이야 워낙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여동생들도 모두 출가하여 먹고 사는 일에 문제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도 이렇게 남루하지 않게 살 집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동생들도 모두 출가시켰겠다.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겠다. 이제는 느긋하게 장사를 즐기면서 또 한 푼 한 푼 재산이 더 늘어나는 재미에 살고 있었죠. 너무 일찍 떠나버린 아버지, 그리고 결국 합병증으로 세상을 버리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정도 외에는 부족한 것을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장사는 계속 잘 되었답니다. 음식 장사는 인심을 파는 장사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저 역시 아침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푸짐하게 국물과 건더기를 담은 콩나물국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일을 끝내고 지친 몸을 노골하게 풀기 위해 우리 식당에 소주 한 잔과 고기 몇 점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짐짓 고기 한 줌씩을 더 얹어 내어주기도 했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저는 인심을 나누는 게 장사라는 걸 일찍 깨닫고 있었어요. 제 나름의 철학 같은 것이었죠. 저희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으로 붐비는 알짜배기 가게가 되었답니다. 저는 시장에서 처녀 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아줌마 하고 불러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는 우리 가게에 요즘 들어 자주 찾아주시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좋은 인상을 풍기는 외모에 부침성도 좋은 성격이셨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는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분이었죠. 이봐, 처녀 사장. 저 사람이 고급 빌라를 꽤 많이 짓는 사람이래요. 그쪽 업계에서 일가견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더라고요. 건물 하나 올리고 나면 꽤 된다고들 하던데 뭐 아마 이 집 음식 맛을 한번 봤으니 이제 그쪽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올 거유. 우리 시장 주변에 빌라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다가 우리 식당에 자주 오게 된 사람이라죠. 이분은 같이 일하는 분이신지 꼬박 형이라고 부르는 분과 같이 오시곤 했답니다. 사장님, 내가 이 집 음식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친구들에게 소개 많이 할 작정이에요. 손님 데려오면 잘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손님 모셔와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 걱정 마시고요.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하시는 일 잘 되세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동생이 말이에요. 빌라 올리는 건축업을 크게 해요. 그래서 그쪽 업계에 발도 넓고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건축 의뢰 많이 들어오고. 형님, 부끄럽게 무슨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여기 사장님이 들으시면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아시겠어요. 아직 재벌은 아니지만 거의 곧 재벌 수준으로 클 사람이지. 어찌나 꼼꼼하게 마감재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지. 이 친구한테 일을 주면 그냥 신경 끊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나, 일을 참 건실하게 하시고 계신가 봐요. 하긴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작은 식당 하나 하시는데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신경 쓰라고 하셨었죠. 맡겨놓고 신경 쓰지 않아도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준다는 건축업자. 우리 식당의 철학과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께도 신경 써서 잘 해드렸죠. 현장을 둘러보러 올 때마다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우리 식당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며칠은 아침을 우리 집에서 먹고 저녁엔 저녁대로 우리 집에서 고기와 술 한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았죠. 처녀 사장님, 이 친구가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혼자 일어서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효자인지 부모님 모시느라고 여태 결혼을 못했다니까요. 형님, 그것도 창피하게 무슨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그래요. 그 형이라는 사람은 특히 저에게 이 빌라 건축업자에 대한 자랑을 많이 늘어놓더군요. 그러면 또 동생이라는 사람은 진저리를 치다시피 그 형의 입을 막고 나는 것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다른 시장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의 부모님이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결혼을 하려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주변에 여자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처녀 사장님, 우리 아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 둘이 혼자 있게 된 사연이 비슷하더구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 뭐 또 알아요? 경사라도 생기게 될지. 그 형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지나가는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농담으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라는 것도 한두 번이면 농담이 될 텐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어쩐지 농담이라고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대놓고 만나봐라, 다리를 놓겠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은근히 저와 그 아우라는 사람을 이어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답니다. 혼자 사는 일에 일종의 안정감 같은 것을 갖게 된 저였어요. 물론 일이 끝나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 조금씩 외롭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가끔 명절 때가 돼서 동생들이 다녀가고 나면 왠지 저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년에 한 번은 들곤 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본격적으로 만날 사람을 찾아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죠. 그 사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재취 자리에 대한 제한이 있기도 했어요. 재취 자리여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인 것이 좋아 그 제한을 모두 물리치곤 했었답니다. 이런 안정된 상태에 그냥 누가 퐁당하고 돌 하나 던진 것 같은 느낌. 딱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왜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 못했느냐고요. 저와 이어주려는 빌라 건축업자에 대한 평판이 우선 한몫을 했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우리 동네에 깊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이라는 사람의 그 칭찬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라 쳐도 시장 사람들 사이에 어느새 퍼져있던 소문도 좋은 말 일색이었죠. 거기에 잘생겼다고 할 만한 좋은 인상을 풍기는 외모에다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까지 겉보기에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사장님, 한강 유람선 타본 적 있으세요? 나는 매일 눈으로만 봤지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거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안 타보셨으면 이번에 한번 같이 안 가보실래요? 이거 데이트 신청 맞죠?
하마터면 이렇게 물어볼 뻔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건 데이트 신청이더라고요. 며칠을 허락할까 말까 고민했답니다. 얼른 그러자고 하기도 못했고 딱 잘라 거절하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제게 접근해온 남자들 중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몇 번을 더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한강 유람선을 타러 같이 갔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남산 꼭대기 못 올라가 본다고 제가 사는 서울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경이 마치 외국의 어느 나라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친절하게 배려했고 그렇게 첫 데이트가 낭만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경험이 가능하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일기도 하더군요. 돈도 잘 벌고 모아둔 재산도 많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거기다가 괜찮은 외모의 매너까지 왜 주변에 여자들이 없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저 역시 남부럽지 않게 돈도 잘 벌고 모아둔 재산도 꽤 되고 효녀라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죠.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일찍부터 결혼을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부모님들도 그걸 바라셨고요. 그런데 참 어느 때부턴가 여자들이 옛날하고 확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사장님도 여자분이신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계속하면요.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살겠다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 하나만 곶감 빼먹듯 쏙 빼먹고 시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정말 신물이 났다는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지금은 모셔야 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진 돈에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는 여자들의 속이 뻔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도 어머니 모시면서 동생들 뒷바라지에 세월 보낸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요. 얘기 들어보니 저하고 처지가 참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어도 시부모 몰라라 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들 시장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에게 진지하게 사귀어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 웬만하고 그 사람 나이도 그랬죠.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깨고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시간을 벌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지하게 기다리겠다고 했고요. 이야, 이거 천지가 개벽할 노릇인데. 아우님, 그동안 시부모 모시는 게 싫어서 결혼 안 하겠다는 여자들 때문에 심을 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 처녀 사장님은 예외인가 보네. 그 형이라는 사람이 저에 대한 그 사람의 관심을 알았던가 봐요. 어느 날 저녁 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우라는 그 사람을 놀려대고 있더라고요. 처녀 사장님, 이 친구가 말이에요. 물론 시부모 모시기 싫다고 결혼 안 하겠다는 여자들한테 차였다고는 하지만, 눈도 또 높아요. 눈이 눈썹 위에 붙은 것 같다니까요. 웬만한 여자들한테 관심 주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자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거 다 수십 년직이지만 정말이지 처음 봅니다. 형이라는 사람만 혼자서 신이 난 듯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사자 되는 그 사람과 저는 피차간에 부끄러워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죠. 늘 드나드시는 단골분들도 그런 그 형의 말을 금방 알아들으셨고 둘이 잘 어울린다며 우리 처녀 사장 이제 시집가게 생겼네라고 또 놀리셨어요. 아무튼 저는 저도 모르게 수줍어져서 며칠째 눈을 아래로 깔은 채로 장사를 해야 했죠. 이 나이에도 이런 이야기에 부끄러움이 남아있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어쨌든 여자는 여자인가 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잊었던 제 곁에 있을 남자에 대한 생각, 그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제안, 우선은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언젠가는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어야 할 문제였죠. 그 사람은 어쨌든 진지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이제는 내 인생에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동생들 다 출가해서 잘 살고 장사도 잘 되고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되고 조용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건 아무래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또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봐라는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민준 씨의 그런 제안으로 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즉 제 안에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도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재도 생기려면 한꺼번에 생기고 좋은 일도 한꺼번에 생기는 것인가 봐요. 이 와중에 또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답니다. 다름 아닌 외삼촌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얘야, 아니 내가 너 혼자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아니 엄마한테 죄를 진 것이라는 생각이 늘 든다. 네 엄마가 떠나면서 아니 나한테 너 꼭 짝지어주라고 했다. 내가 얘기한 적이 있지. 나는 누이의 그 말을 아직도 들어주지 못하고 있어. 어느 날 외삼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외삼촌은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 건물관리인으로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무슨 방죽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제 처지가 두 사람을 놓고 고민할 처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외삼촌의 말씀에 대해 예의를 다해 사양의 뜻을 전했어요. 외삼촌은 계속 네 엄마에 대해 면이 안 선다며 죽으면 저승 가서 네 엄마를 어떻게 볼 것이냐며 저를 설득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의 제안에 대한 고민에도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외삼촌이 만나보라는 사람을 더 생각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빌라 건축업자의 제안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요. 사장님, 그 빌라 건축업자 말이에요. 시장 바깥 한참 아래쪽에 있는 식당 말이에요. 그 딸이 사장님하고 잘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 집 딸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 같던데요? 내가 우리 집 양반 또 딴 데다 한눈 파는 거 캐고 다니다가 알았죠. 너무나 뜬금없게도 우리 식당의 종업원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이 아주머니는 우리 식당에서 아주 오래 일한 분이었고 제가 없을 때 제 역할을 맡길 정도로 제가 깊이 신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남편이 결혼해서 딱 몇 달만 얌전하더니 계속 한눈을 팔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그야말로 습관적인 바람둥이였죠. 그런데 그 시장 밖에 새로 생긴 커피집에 얼굴 반반한 종업원이 하나 새로 왔다죠. 이 아저씨 이번엔 또 이 종업원에게 빠져서 아주머니 속을 썩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아주머니가 몇 번 가보았다는 것이었죠. 거기서 그 반반한 종업원과 희희낙낙하는 남편을 보았고 또 다른 것도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진지하게 사귀어 보자고 한 그 사람과 아주머니가 말한 식당집 딸이 다정하게 둘이서만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아주머니 말로는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우선은 그 식당집 딸은 그 식당에서 오래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저와 동갑내기였어요. 식당집 딸과 건축업자가 일로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분위기가 아주머니 눈에는 그렇고 그런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었죠. 사장님, 내가 우리 애들 아빠 때문에 그 커피집에 또 가봤는데요. 아무래도 여자 쪽이 더 적극적인 것 같던데요. 그 아래쪽 식당집 딸,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샘도 많은 데다가 성격도 사장님에 비해서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게다가 둘이서 다정하게 길을 걸어가는 걸 본 시장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그 사람을 뺏기는 것 아니냐며 늦기 전에 잘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풋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집 딸인가 싶었던 거예요. 그 시장 아래쪽 식당도 많은 작은 식당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죠. 영숙이,
그 집 딸 이름이었어요. 저와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저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사이였죠. 저와 영숙이는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니 좋은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정말 질색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 부반장을 맡고 있었어요. 집은 가난했지만 저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 당시 영숙이는 뭐라고 할까 좀 여우같이 예쁘게 생긴 제 눈에는 별로 인생이 좋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성격은 샘도 많고 질투심도 많은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반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새로 산 샤프 펜슬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방과가 끝난 후 아직 가방을 안 챙긴 채로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샤프 펜슬이 그 잠깐 사이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죠. 결국 선생님이 일일이 반 아이들의 가방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성경, 너 이 샤프 펜슬 뭐야? 이거 희성이가 잃어버렸다던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제 책가방에 들어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음이 터져나왔었답니다. 선생님도 기막혀 하셨죠. 저는 부반장이었는데다가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와중에 영숙이가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봤어요. 성경이가 그 샤프 집어서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방과 시간 끝나고 나서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없었기에 영숙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저는 아주 단호하게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영숙이는 영숙이대로 자신이 분명히 보았다며 맞섰죠. 어느 쪽에도 증거가 분명치 않자 담임 선생님은 일단 샤프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시고는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일은 생각지도 않게 풀리고 말았답니다. 우리 반 반장인 현식이가 제 알리바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밤마다 운동장 뒷곁에 채소를 심어 키우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우리 반에서도 고구마를 심어서 키우고 있었죠. 샤프 펜슬이 없어지던 그때 교실에는 샤프 주인인 희성이와 영숙이 그리고 반장인 현식이와 제가 남아있었다고 현식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숙이와 희성이를 남겨두고 현식이와 제가 고구마 밭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었다는 것을 정확히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었죠. 즉 샤프는 현식이와 제가 교실을 나가던 그 순간에는 분명히 교실 안 희성이 책상 위에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 가방과 현식이의 가방도 그대로 두고 나갔었죠. 현식이는 반장으로서 반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던 선생님과 반 학생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학생이었답니다. 머리가 좋았고 따라서 기억력도 뛰어났답니다. 현식이의 증언 한마디로 영숙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까지 현식이가 기억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현식이와 영숙이 그리고 저를 따로 부르셨죠. 현식이는 논리정연하게 자신과 저의 동선을 시간대에 따라 다시 말씀드렸고 영숙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황해하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어요. 결국 영숙이의 입에서 자백이 나오고 말았죠. 자신이 그 샤프 펜슬을 제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그랬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무슨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굴더군요. 그렇게 아무튼 샤프 펜슬 사건은 백일화에 드러났지만 저와 영숙이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패어버렸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청소 당번이었어요. 청소를 다 마치고 나서 신발 주머니를 찾아 들고 나가려는데 신발 주머니가 보이질 않은 것이었어요. 학교 건물 안을 다 뒤졌습니다. 그 신발 주머니 안에는 처음으로 신어보는 빨간색 예쁜 구두가 들어있었죠.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탓에 늘 운동화만 신고 다녔던 저였어요. 저는 그래도 나았죠. 맞이라 항상 제 물건은 새 것이었으니까요.
제 물건들이 동생들에게 물림이 되었어요. 엄마가 큰맘 먹고 하나 사주신 우리 세자매가 물려신을 구두였습니다. 몇 시간을 울며 불며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었죠. 그 구두를 잃어버린 마음이 그때 마음으로는 세상 반쪽이 날아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숙이는 예전부터 제가 부반장이기 때문에 저와 친할 수밖에 없는 반장 현식이에게 어린아이답지 않게 아주 적극적으로 친한 척을 하곤 했었습니다. 현식이는 그렇지만 영숙이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찾지 못한 구두, 처음 신어보는 운동화가 아닌 그 빨간 구두도 역시 영숙이가 어딘가에 숨겨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심증이었을 뿐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물증이 있었겠어요. 먼지처럼 제보자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채 영숙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죠. 아무튼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영숙이는 저에게 그렇게 가로 걸리는 존재였어요. 정말 페어플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였죠. 대부분 어릴 때는 순진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타락해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숙이는 보통 사람이 30년은 좋게 넘어서 타락한 곳에 벌써 10살도 되기 전에 도착해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특히 정직과 성실을 강조해 오신 부모님의 가정교육 아래서 자라난 저에게 영숙이는 정말 동화책에 나오는 계모 같은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저한테 이상한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반장 현식이 때문에도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았고요. 우리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던 동네,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안이나 근처에서 점포를 열거나 노점을 하곤 했죠. 영숙이네 집은 처음엔 옷가게로 시작해서 나중엔 식당으로 업종을 바꾼 집이었어요. 역시 먹는 장사만 한 것이 없다고 영숙이 아버지가 판단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지 못한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이 또 업종이 같아지면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양념을 싸구려로 쓴다더라, 쌀을 등급이 떨어지는 걸 쓴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자주 돌곤 했었죠. 사실 그런 일은 입증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 소문이 돌면 잠깐 손님이 없다가도 어쩌다 들어오는 손님들에 의해서 헛소문인 것으로 판명이 나곤 했죠. 그리고 다시 장사는 평상시의 수준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영숙이는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눈이라도 맞추려고 했었죠. 그런데 영숙이 쪽에서 오히려 고개를 외로 꼬면서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참나,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무시해버리고 지내는 아이였어요. 친구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초등학교 때의 그 현식이가 이번에는 빌라 건축을 한다는 그 사람으로 대입이 되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시작이구나 싶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 사람 민준 씨의 태도였죠. 저와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던 사람의 태도 말이에요. 영숙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물론 잘 알죠. 좀 속된 말로 하면 영숙이가 또 먼저 꼬리를 쳤을 테죠. 그런다고 넘어가나요? 그런 사람을 뭘 믿고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 보겠어요? 종업원 아줌마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듯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외삼촌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번에야말로 너에게 외삼촌으로서 좀 엄하게 말아야겠다. 아무 별달리 해준 것도 없는 삼촌이다마는 내가 너보다 분명히 어른이야. 어른 말 들어서 손해날 것 없는 법이야. 내가 만나보라는 사람 거절하지 말고 꼭 만나보아야겠다. 만나서 정 싫다면 할 수 없다만 어쨌든 만나봐. 거의 명령에 가까운 외삼촌의 말씀이셨어요. 평상시에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는 외삼촌이셨기에 저도 딱 잘라 사양하기는 어려웠답니다.
여기에 외숙모님까지 합세하셔서 전화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만나보라는 사람을 윗분들에 대한 예의 때문에 만나보게 되었죠. 외삼촌의 말씀으로는 한 번 결혼을 했던 일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이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인으로 있는 사람인데 여러 채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외삼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보와 더불어 참 믿을만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막연한 정보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외삼촌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지인이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라고 합니다. 이성경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오고 간 후에 그 광수라는 사람과 저는 말없이 아래쪽을 본 채로 한참 앉아 있어야 했답니다. 광수라는 이 사람도 저만큼 이런 일에 경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1960년대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고향이 어디냐, 형제가 몇이냐 이런 식의 호구조사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에휴, 어쩌면 제 성격이 이래서 여태 혼자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다가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댁도 그런 성격에 새로운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것은 쉽지 않겠네요 싶었죠. 전체적인 인상은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남자였어요. 호구조사에 해당하는 말 이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제 결론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저쪽에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으나 저는 왠지 모르게 그 과묵하고 무뚝뚝한 것이 진중한 것으로 보이면서 그다지 인상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다음 날 저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광수 씨에게서 아주 쭈뼛거리는 것 같은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저 성경 씨, 어제 제대로 모셔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잘 들어가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광수 씨라는 사람의 존재 하나가 희미하게나마 제 마음 한구석에 아로 새겨졌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영숙이와 나란히 걷고 커피집에서 다정히 차를 마시고 있더라는 그 빌라 건축업자 민준 씨는 무슨 일인지 제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오더군요. 약간은 어이도 없었지만 사실 종업원 아주머니의 말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민준 씨에게 영숙이에 대해서 슬쩍 물어보았죠. 영숙 씨라는 그분은 그 근처에 현장이 될 만한 곳을 보러 갔다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알게 된 사람인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더군요. 예의상 몇 번 만나보았는데 계속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도 몇 번 안 본 사이에 결혼 이야기 꺼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관심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이번에 짓는 빌라 공사가 끝나고 나면 큰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함께 여행을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여행이 아닌 큰돈이 든다는 크루즈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사실 민준 씨와 제가 무슨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숙이 얘기 때문에 어색해져 있는 사이였죠. 게다가 그 크루즈 여행이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 정도 갈 수 있을까 말까한 여행이라고 알고 있었죠. 언젠가 TV에서 아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을 크루즈 여행에 보내드리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야 했죠. 먼저 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병치레로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신 어머니. 저런 여행 한번 보내드릴 기회도 갖지 못했구나 생각하니 제 팔자가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갈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을 아직 약속된 사이도 아닌 사람에게 제안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바로 아래 동생에게 살짝 비밀을 털어놓고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동생 역시도 그건 너무 과하다며 저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죠.
그렇지만 TV에서 본 그 여행은 웬만한 여자라면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전혀 벌어질 법하지 않은 사단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저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먼저 광수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었죠. 마침 손님도 없는 시간이었기에 광수 씨에게 한 테이블에 자리를 권했어요. 그렇게 또 둘 다 남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질없는 사람들의 어색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광수 씨는 점점 제게 진중하고 가볍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슬슬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은 꽤 걸렸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또 그 빌란한 민준 씨가 우리 가게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서 3번째 정도로 당황한 순간이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음으로 당황스러웠어요. 민준 씨는 광수 씨에 비해서 아주 세련된 매너와 무슨 일이든지 꿰뚫어 볼 것 같은 민첩한 눈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수 씨와 제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곤 둘 사이가 그냥 대충 손님과 사장 사이는 아니라는 걸 알았던가 봐요. 정말 제 일생에서는 절대로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민준 씨가 광수 씨에게 명함을 내밀며 기선제압을 하더군요. 제 명함이에요. 보다시피 전 성경 씨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성경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고요. 솔직히 성경 씨 주변에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거 불쾌하네요. 명함을 받아들고 민준 씨의 기선제압을 당한 광수 씨는 꽤나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놀라는 정도가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제가 다 마음이 쓰일 정도였죠. 반면에 민준 씨는 광수 씨에 비하면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같아 보였어요. 어디 웅변대회라도 나온 듯한 뛰어난 화술과 세련된 매너, 그리고 광수 씨에 비하면 한참 잘생긴 외모까지 말이에요. 호구조사에 해당되는 말이나 물어오는 광수 씨에 비하면 정말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민준 씨를 보고 충격이 컸던지 가뜩이나 말이 없는 광수 씨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광수 씨가 그렇게 물러나고 나자 민준 씨는 의기양양해했지만 제 마음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남의 건물 관리만 하는 자신과 비교가 되어 자존심이 상했나 싶어서 정말로 마음이 쓰였죠. 민준 씨는 그렇게 광수 씨를 결정적으로 쫓아보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드디어 입에서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에 결혼을 하자더군요. 남들이 와서 아마 이 광경을 봤더라면, 즉 두 남자가 저를 두고 벌이는 기싸움을 봤더라면 그 누가 보더라도 민준 씨에게 한 표를 던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둘을 한꺼번에 앞에 놓고 비교한 후에 전혀 아니라고 할 만한 광수 씨에게 결정적으로 쏠리는 것이었어요. 요즘 여자들이 한다는 선택에 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멀끔한 외모에 세련된 매너를 가진 사람과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며 남의 건물 관리 정도나 해주고 사는 사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반대쪽을 향해 가는 제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어요. 영숙이가 우리 가게로 쳐들어온 거였죠. 너 민준 씨한테 꼬리친다며? 주제도 모르고 어디다 꼬리를 쳐? 거울 좀 보고 살아라. 어? 어디 저 시골에서 한 100년쯤 묻혀 살다가 올라온 여자가 있다면 그게 지금 바로 네 모습이야. 알겠어? 한 번만 더 민준 씨한테 꼬리쳤다간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잘 알아들었지? 어이가 없더군요. 영숙이라는 애가 앙큼하다는 것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일이지만
세상의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이겠어요. 도대체 민준 씨가 영숙이한테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영숙이가 저렇게 자신만만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 씨와 일단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가게로 손님으로 찾아오는 데에야 내쫓을 수까지는 없었지만 절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걸어오는 전화 등은 모두 피했습니다. 그런데 더 제 마음이 쓰이는 것은 광수 씨의 태도였어요. 정말 광수 씨는 그날 민준 씨와 만난 자리에서 기가 많이 죽어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광수 씨로부터의 연락도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무슨 복에 세상에 나처럼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으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두 사람 다를 제 인생에서 없던 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남편의 뒤를 캐다가 민준 씨와 영숙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 그 아줌마가 어느 날 다급하게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웬만한 일에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저도 그 얘기에는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줌마답지 않게 무슨 일이세요? 어디 큰 불이라도 났어요? 큰 불보다 더 큰 일이 났어요. 글쎄 아랫길 식당집 말이에요. 그 집 딸이 사장님 초등학교 때 친구라는. 그 집 딸이 글쎄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식당이 휘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니 무슨 일인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30년쯤이나 걸려서 타락해서 할 일을 인생 10년 정도 사나이 입장에서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영숙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어디서 사기를 쳤다면 모를까 사기를 당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아줌마에게 뭘 잘못 들은 게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아줌마는 자신이 아는 게 정확한 정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1억 원이 넘게 사기를 당했대요. 그것도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네요. 가을에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다 돼 있었고 그래서 통장까지 다 넘겨줬는데 그만 가지고 튀었다지 뭐예요. 영숙이는 이미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일찍 이혼을 했었죠. 그 사이에도 남자 스캔들은 많았지만 정확히 결혼을 약속한 사람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의 말 중에서 가을에 결혼하기로 돼 있었다라는 말에 제 신경이 꽂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싶었어요. 바로 민준 씨가 제게 했던 말이었죠.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이 가을에 결혼하자던 말, 바로 그 말이었어요. 아줌마, 혹시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 빌라 짓는다는 사람인 거 맞죠? 언젠가 아줌마가 놓치지 말라고 하던 그 사람 말이에요. 아줌마는 바로 제 물음에 대해 확인을 해주었어요. 영숙이라는 앙큼한 아이를 사기친 사람은 바로 민준 씨였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영숙이 같은 캐릭터도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는구나 세상 참 무섭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끔 키워주신 부모님이셨어요. 비록 일찍 우리 곁을 뜨셨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부모님은 우리 오남매에게 가장 훌륭한 걸 물려주고 떠나신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민준 씨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이 제게 착착 전달되었답니다. 그렇게 영숙이에 대한 사기건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광수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성경 씨, 그동안 내가 좀 조사해보아야 할 거 있어서요. 그래서 연락 못 드렸어요. 더 빨리 연락하고 싶었는데 조사가 좀 길어져서요. 누군가 그동안, 그것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를 사칭하고 다닌 거 알게 됐어요. 사칭? 사칭은 뭔가 대단하거나 남의 선망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인 양 거짓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것인데 광수 씨가 사칭할 만한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성경 씨 가게에서 마주친 그 사람 말이에요. 빌라 지어서 판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성경 씨 친구인 영수 씨에게 결혼을 미끼로 건축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꺼냈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잠깐만 결혼식 때까지만 쓰고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나, 그 사람 정말 프로 사기꾼이네요. 사실 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길게 갈 것 없이 가을에 결혼하자고 하면서 그때까지 올릴 빌라가 있어서 그런데 그 돈 결혼식 때까지는 돌려주겠다고요. 그랬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도 영숙이에게 했던 수법 그대로 건축비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깊이 생각했어요. 과연 평범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자면 바로 내일 모레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과연 돈을 달라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하고요. 고개가 자동으로 저어지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가장 평범한 것이 때로는 진리이다라는 말도 있다지요. 민준 씨의 그 제안은 제게 결코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애둘러 거절을 했었어요. 약간의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이 아파트도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동생들의 돈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그건 오해이며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은행 대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요. 민준 씨가 약간 멈칫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이라도 받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사실 저는 민준 씨의 그 겉으로 내세우는 정체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겉으로 내세우는 모든 조건에 따른다면 민준 씨가 제게 요구하는 정도의 금액은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대출받지 않고 결혼할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고 평범하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민준 씨는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저 같은 독신녀나 과부 등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던 것이 명백하네요. 얄궂은 인연이지만 영숙이와 제가 동시에 그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식당이 알짜배기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겠죠. 하지만 제가 하도 애둘러서 거짓말을 해가며 거절을 했기 때문에 놀랐겠죠. 사실 그 정도 외모의 화술, 매너 등에 웬만하면 쉽게 넘어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비범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쪽을 택했죠. 비범한 것은 제게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제게 어울린다고 하기에는 민준 씨는 너무나 비범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 앞에 한 가지 큰 수수께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과 광수 씨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에요. 광수 씨가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일까 의문이었어요. 그 민준이라는 사람은 건축업자도 아니었어요. 사칭이었죠. 옆에 같이 다니던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람잡이였고요. 시장에 자신이 그럴듯한 건축업자라고 소문을 낸 것도 바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짓이더라고요. 거기다 더한 사칭도 하고 다녔더라고요. 건축업자도 모자라서 자기가 건축주라고 사칭했어요. 광수 씨 역시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주소를 대면서 자신이 그 건물의 건축주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건축주는 민준 씨가 아니었다죠. 그래도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저는 광수 씨에게 확인했습니다. 광수 씨, 아까 광수 씨를 사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사실 그 건물의 건축주가 바로 저예요. 내가 정식 건축업자에게 의뢰해서 지은 건물이고 관리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고요. 외삼촌에게 확인을 해보았지만 외삼촌은 광수 씨를 정말로 건물 관리인 정도로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외삼촌도 이젠 연로하셔서 뭔가를 잊어버리시거나 잘못 들으시는 일도 잦긴 하죠. 피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오더군요. 그런 사기꾼의 표적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저는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막내 남동생은 이런 분야에 아주 민원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검사였답니다.
위에 남동생도 역시 검사였죠. 막내가 경찰에 공조수사를 원했고 그 바람에 그 2인조 사기꾼들은 금방 잡혔어요. 사기꾼들은 잡혔지만 남동생들은 제가 걱정된다고 주말마다 와서 저를 살피고 가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동생들 말고도 제게는 이제 옆에 있어줄 사람이 생긴 것이었답니다. 그 사실에 남동생들도 안도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평범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범함을 쫓아서 평범함을 탈출하려고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그것이 곧 평범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바로 이렇게 저희를 가르치셨답니다. 누가 보기에도 비범하지만 결코 정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걸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광수 씨는 저의 이런 생각에 깊이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자고 제안했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졌답니다. 그 가을, 그래서 저는 그 겉모습이 비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제 판단대로 진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 광수 씨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남자보다도 더 제 인생에서 멀다고 생각했던 존재, 바로 우리의 아이가 이 늦은 나이에 생겼답니다. 동생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어요. 저는 우리의 아이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가르치신 대로 교육시키며 살아갈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오늘따라 먼저 떠나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네요. 광수 씨가 내일 부모님을 모셔둔 납골공원에 다녀오자고 했답니다. 잘 가르치신 따님을 제게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제 부모님도 제 걱정 안 하시고 편히 쉬실 수 있으시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